지금 첫째인 중학생인 아이도 그렇고 5학년인 둘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집 공부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느 정도라기보다 일단 꾸준히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엄마가 학교 갔다 와서 오늘 뭐 배웠는지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움들을 쓰거나 말로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랑 같이 그냥 관찰로 했던 과학 실험이나 엄마랑 다녀왔던 현장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엄마랑 같이 했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했던 것들로만, 그리고 내 일상으로만 했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서인지 지금 첫째인 중학생인 아이도 그렇고 5학년인 둘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집 공부를 하는데 5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 정도 꾸준히 이어갔더니 이제 배움 노트를 왜 하는지도 알고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본인이 얻어가는 것,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긍정적인 감정, 내가 힘들어도 많이 틀려도 어려워도 끝까지 할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커져 나갔다는 게 이제서야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 공부하는 아이에게 칭찬과 보상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그 칭찬과 보상을 조건적인 이유, 아이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 조건으로 많이 거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단순 기분 전환용으로, 아니면 아이들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공부 감정이나 태도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집 공부는 공부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감정이나 그 태도에 더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건데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산만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감, 자존감이 행동의 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가 내 노력을 인정해 줬구나 라는 것이 작은 거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진짜 이거 혼자서 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멋진 것이 완성되었네 라고 그 과정을 칭찬해 주면 아이들이 과정에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칭찬에 맞게 본인이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칭찬은 그런 식으로 과정에 포커스를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보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 가시화한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일 동안 아이가 계획한 대로 공부를 다 채워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말에는 게임 시간을 1시간을 추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네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주말에 먹을 수 있도록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차곡차곡 도장을 찍어서 혹은 스티커를 채워나가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와 보상을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기억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칭찬이 없으면 어른인 우리들도 업무가 계속 되기 힘들잖아요. 업무가 더 효과가 내기 힘들고 효율성을 내기 힘든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보상이 있을 때 아이들도 다시 해보려고 하고, 하기 싫어도 버티려는, 그런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외적 동기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적 동기로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칭찬과 보상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방향과 타이밍에 알맞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공부의 공부 시간표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공부와 놀이와 휴식이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남자친구들은 그게 필요해요. 끝이 보여야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계속 끝이 없이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처음부터 집중을 하지 않아요. 늘어지고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진도가 나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끝을 알려주고, 오늘 예를 들면 10분만 공부를 할 거야, 혹은 문제집을 풀 건데 오늘은 한쪽만 풀고 쉴 거야 라고 끝을 전개성을 정확하게 주셔야 내가 오늘 이것만 하고 놀 수 있어 라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경계성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놀이와 휴식의 중요성은 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구나 초등식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많이 놀리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기가가 끝나면 대부분 놀이터나 태권도나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같이 활동적인 그런 사교육 학원으로 아이들을 많이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런 스트레스나 에너지를 풀고 돌아와서 공부를 하도록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들은 특히나 아시겠지만 내일이 없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을 정도로 놀이에 완전히 내 에너지를 다 올인해서 쏟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 발산하고 집으로 오면 공부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놀이가 아닌 휴식을 하고 휴식 후에 공부를 한 다음에 놀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공부 시간에 대한 시간은 각자의 시간을 어머님들께서 체킹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공부를 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1시간도 하고 40분도 하고 하지만, 남자친구들의 처음 시작은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아이는 수학이니까 30분, 영어니까 1시간 해놓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했을 때 몇 분 정도 집중을 하는지, 수학을 풀었을 때 어느 정도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푸는지 타이머로 좀 체킹을 하셔서 평균 집중하는 시간을 내보시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량을 어머님들께서 정해주시면 아이도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집중하는 시간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전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 시간은 그 공부 시간 사이사이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주시고요. 그 휴식 시간에는 게임이나 TV 같이 뇌에 자극을 주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몸을 좀 푸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공놀이, 조그마한 공놀이나 큐브 맞히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잠깐의 말 그대로 휴식을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3바퀴 정도 하신 후에는 놀이 같은, 아니면 완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따로 주시고요. 그래서 놀이와 공부와 쉼이 연계돼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이건 정답이 없어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직접 해보시고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평균치를, 통계치를 구하셔서 거기에 맞춰주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